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이른 아침, 연한 노란빛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작은 방 안을 부드러운 온기로 감쌌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성, 가람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빗고 있었죠. 오늘은 그저 그런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가람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지만 약간의 긴장감 또한 엿보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국내 최대 대기업 중 하나인 청해그룹의 면접을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힘겨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람의 양어머니인 고은혜 씨가 방문 앞에 서서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네. 분명 좋은 인상 줄 거야. 가람은 돌아서서 고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가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주었습니다. 엄마, 저 최선을 다할게요. 가람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듯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줄 작은 액세서리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구석에서 뜻밖에도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반짝이는 분홍색 보석이 박히는 목걸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람이 살짝 보석에 손을 대자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피어올랐습니다. 가람은 양어머니가 이런 목걸이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고 여사가 가람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고는 순간 살짝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았니? 가람이 의아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서랍 안에 있었어요. 엄마.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고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 옛날 물건이야. 별거 아니란다. 마음에 들면 하고 가렴. 가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 목걸이가 오늘 면접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청해그룹의 건물이 가람의 눈앞에 거대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건축 양식의 초고층 유리 빌딩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권력을 뿜어내는 듯했습니다. 가람은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넓은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괜찮아. 이 기회를 얻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 물러설 수 없어. 등록 절차를 마친 후 가람은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나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람은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막 앉으려던 순간 그녀는 면접관이 다름 아닌 유진혁 회장,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청해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람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보통 이런 면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니까요. 유 회장은 가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목을 스치는 순간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지? 가람은 눈을 깜빡이며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차가운 보석을 만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물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낡은 상자에서 찾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유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아득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그 목걸이. 내 딸아이의 것이었어. 가람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회장님. 따님이요. 유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을 머금은 채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0년 전, 내 딸이 유괴당했어. 그날 이후로 아이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지. 차가운 전율이 가람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된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랍에서 찾은 낡은 물건 하나가 20년 전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유 회장이 희망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입양되었다고 했나?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가람은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친어머니가 저를 키울 형편이 못돼서 어릴 때 보냈다고만 하셨어요. 더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극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람 양, 나와 함께 진실을 밝혀볼 생각 없나? 가람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어쩌면 그녀가 찾게 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가람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청해그룹의 거대한 복도를 걸어 나왔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고 흐릿하게만 들렸습니다. 유진혁 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목걸이. 내 딸아이의 것이었어. 가람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목으로 가져가 분홍색 수정 보석을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저 양어머니의 상자 속에 있던 낡은 물건일 뿐인데 어째서 20여 년 전에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까?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니 양어머니인 고 여사였습니다. 가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애써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면접 끝났니? 어떻게? 잘 됐어. 고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이번만큼은 가람의 귀에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섞여 들리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그저 그녀의 기분 탓일지도 몰랐죠. 네. 끝났어요. 엄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여쭤볼 게 있어요. 예수하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가람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목걸이요. 오늘 제가 하고 온 이 분홍색 보석 목걸이. 혹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가람은 고 여사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묻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가람은 눈을 감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청해그룹 회장님이 이 목걸이가 20년 전에 실종된 자기 딸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람은 수화기 너머로 고 여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엄마가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가람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별거 아니라니요. 하지만 엄마, 만약 그게 정말 저와 관련이 있다면? 만약 제가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면요. 기번에 고 여사는 가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훨씬 더 엄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람아. 엄마가 말했지. 더는 묻지 마.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24년간 양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차가운 기온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람은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켜고 검색창에 청해그룹 회장 딸 실종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수많은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되고 단편적인 기사들 뿐,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씨 가문 막내딸, 유아린 양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클릭해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어느 여름날 오후, 유진혁 회장의 외동딸인 유아린 양이 자택 정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년간 수사를 벌였지만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죠. 가족들은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진혁 회장은 딸을 찾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유아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갔지만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는 거의 없는 듯했습니다. 오래된 뉴스 중 일부는 삭제되기까지 했죠.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실종 사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왜 정보가 이렇게까지 적은 걸까?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가람 씨 맞으시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유진혁 회장님의 비서, 곽준호라고 합니다. 어제 일에 대해 회장님께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가람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람은 다시 청해그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접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유진혁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의 공기는 어제보다 어딘지 모르게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 회장은 커다란 원목 책상 뒤에 앉아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그는 어제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람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감싸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가람 양에게는 매우 갑작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군요. 가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께서 제가 따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다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 회장이 진지한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지. 가람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 갇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유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단계로 가기 전에 가람 양의 가족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어요. 특히 그동안 가람 양을 돌봐주신 양어머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람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젯밤 고 여사의 이상한 반응,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기만 하면 회피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양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유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서인 곽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은의 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시 확인해봐요. 특히 가람 양을 입양했을 시점에 대해서 곽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방을 나갔습니다. 가람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엄마를 조사하시려는 건가요? 유 회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람 양은 진실을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가람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4년간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만약 진실을 찾을 기회가 있다면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룹 본사를 나섰습니다. 유진혁 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 기회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있는 동안 1초 1초가 너무나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과거의 희미한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자신의 근본에 대해 말하기를 피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는 미스터리한 그림의 불완전한 조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람이 집에 들어섰을 때 고 여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고 여사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갔었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유진혁 회장님은 만나고 왔어요. 고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찻잔을 들어 올리는 행동으로 그 떨림을 감췄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그분을 만날 일이 있었니? 가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분이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가 20년 전에 실종된 자기 딸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무언가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고 여사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내적 갈등에 빠진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람아, 내가 몰라야 할 일도 있는 거란다. 아니요, 엄마. 가람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제 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어요. 더 이상 이 불확실함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만약 제가 정말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면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고 여사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넌 내 딸이야, 가람아. 넌 내 품에서 자랐어. 엄마는 단 한 번도 널 다르게 생각한 적 없어. 가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을 바꾸진 않아요. 엄마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셨어요. 고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가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람아, 제발 더는 묻지 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망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가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가람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유아린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졌지만 이미 읽었던 것 이상의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가람은 방을 나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로 들어선 그녀는 조심스럽게 양어머니의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잠시 뒤적거리던 그녀는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첫 페이지에 적힌 글자를 보고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입양 서류, 한가람. 가람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고아원이나 병원에서 발급한 그 어떤 서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입양은 그 어떤 법적 기관의 확인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입양된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유아린이라면 그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유진혁 회장의 비서인 곽준호가 막 찾아낸 자료들을 유심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마침내 중요한 이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마태식. 불법 아동 매매 전과가 있는 자였습니다. 곽 비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이름은 20년 전 한 사건에 등장했었지만 그 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유진혁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가람 양의 입양 서류를 찾았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 회장의 목소리가 엄중해졌습니다. 말해봐요. 모든 서류가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위조된 것들입니다. 즉, 가람 양은 합법적인 절차로 입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이 너머의 유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 여사에게 아이를 넘긴 자가 누군지 알아냈습니까? 곽 비서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태식이라는 남자입니다. 과거 아동 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록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인물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만약 내 딸아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면 그놈을 이대로 법망 밖에 내버려 둘 수 없어. 곽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이 또다시 묻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람은 새로운 결심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고 서류 봉투를 든 채 양어머니가 알아차리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청해그룹. 가람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청해그룹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늘 오늘 자신이 이곳에 취업 기회를 찾는 지원자로서 오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막 도착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람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람이 돌아보자 유진혁 회장의 비서인 곽준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가람은 가슴속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혁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앉아요. 가람은 안으로 들어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유 회장은 서류초를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입양 서류. 한가람이라는 글자를 보자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서류도 없군. 그가 중얼거리더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지? 가람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에요. 양어머니께 여쭤봤지만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유 회장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곽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마태식에 대한 소식은 없나? 곽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 전 교회의 한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유 회장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자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조각이야. 만약 그놈이 정말 아린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면 다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가람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태식. 그가 누군가요? 유 회장이 그녀를 돌아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법 아동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자야.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자가 너를 고 여사에게 데려간 장본인이겠지. 가람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고 양어머니가 자신을 거두어 주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고 여사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식어버린 찻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람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백화영. 권력 있지만 미스터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애한테 무슨 말 했지? 백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운 눈빛이 고 여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고 여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백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만약 당신이 그랬다면 그 결과를 알고 있겠지. 고 여사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자신이 밝힐 수 없는 비밀에 얽매여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백 여사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 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을 용서할 것 같... 고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룹 본사를 나섰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건물을 막 빠져나왔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람이니? 가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 여자는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니? 가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시죠? 여자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가람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밤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호화로운 차 안, 공기는 너무나 팽팽해서 가람은 제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며 저 우아한 외모 뒤에 숨겨진 권력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구시죠? 그리고 저에 대해 어떻게 아시는 거죠? 가람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백화영이라고 부르렴. 난 오랫동안 너를 지켜봤단다. 가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지켜보셨다고요? 왜죠? 백 여사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너도 이제 막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구나. 가람은 허벅지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왔고 이제 모든 것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어둡고 한적한 길을 달렸습니다. 가람은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 같았죠. 마침내 차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람은 차에서 내리며 조금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알 준비가 된 거니? 백화영이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람은 마음속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불확실함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백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따라오렴. 저택 내부는 호화로웠지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묵은 나무 냄새와 은은한 향 냄새가 뒤섞여 신비로우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람은 백화영을 따라 커다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그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밝은 눈과 가벼운 곱슬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람의 어릴 적 모습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가람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죠? 백 여사가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란다. 가람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 채 휙 돌아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다고. 맞지? 백 여사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내 기억은 지난 20년 동안 깊숙이 묻혀 있었으니까 가람은 발밑의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 여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바로 유아린이야. 유진혁의 친딸 가람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양어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저는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백 여사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널 키워준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널 데려온 장본인은 그 여자가 아니야. 가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백 여사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넌 유괴당했어.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유진혁 회장의 비서인 곽준호가 가람의 신호를 추적하며 맹렬한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룹 본사를 떠난 후 휴대전화 신호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회장님, 가람 씨의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곽 비서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탑승했는데 그 차의 소유주는 백화영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유진혁 회장이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젠장. 그가 낮게 을조렸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꿍꿍이지? 곽 비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가람 씨에게 접근했다는 건 과거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진혁 회장이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나? 곽 비서가 GPS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기고 있지만 아마도 예전에 백화영 일가가 소유했던 북쪽 교회의 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그리로 가. 유진혁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해. 곽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세게 밟았습니다. 다시 별장. 가람은 방금 들은 정보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백화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유아린이라면 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일로 뭘 얻으시려는 건데요? 백 여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머문 미소는 변함이 없었죠. 똑똑하구나.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연민 같은 것도 없지.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가람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말씀해보세요. 저는 왜 유괴당한 거죠? 백 여사가 테이블로 다가가 자신을 위해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사라지길 바랐던 사람이 있었거든. 가람은 숨을 참았습니다. 누구요? 백 여사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내 친엄마. 가람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 백 여사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유진혁이 왜 유괴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그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으니까. 가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니? 백 여사가 도발적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람은 두 손을 꽉 쥐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되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녀가 한층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장 안의 공기는 가람이 제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팽팽해졌습니다. 그녀는 백화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가 자신을 유괴하라고 사주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거짓말이에요. 가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떤 엄마도 자기 딸을 해치려 하지 않아요. 백화영은 팔짱을 낀 채 무언가를 저울질하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가람을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백화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지. 가람은 그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 친엄마가 정말 널 사랑했다면 왜 지난 20년간 내 흔적조차 찾지 못했을까? 유진혁처럼 권력 있는 남자는 뭐든 쉽게 조사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건은 역사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워졌지. 왜일까?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왜 자신의 실종 사건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걸까? 가람은 자신이 찾았던 단편적이고 정보가 거의 없으며 일부는 삭제되기까지 한 기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실종 사건이 법적 시스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가람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스스로의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화영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20년 동안이나 숨겨질 만큼 치밀하게 계획된 유괴가 흔적을 남겼을 것 같아. 하지만 넌 날 믿을 필요 없어. 그저 내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양어머니는 왜 내가 그 목걸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가람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문을 회피하던 고 여사의 모습, 유진혁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목걸이에 대해 물었을 때 이어지던 그 긴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가람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죠. 백화영은 그녀의 눈 속에 서린 망설임을 꿰뚫어 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이미 느끼고 있었잖아. 안 그래? 가람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 여사가 그녀에게 숨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곽준호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방금 찾아낸 문서들의 고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마침내 고 여사의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훑어보던 중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마태식. 곽 비서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이 남자의 신상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마태식의 사진이 화면에 떠오르자 곽 비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태식, 그는 과거 불법 아동 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즉시 유진혁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진혁 회장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말해. 마태식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동 매매 전과가 있는 자인데 제가 알아낸 바로는 곽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바로 그 자가 가람 양을 고 여사에게 넘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유진혁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백화영의 위치는 파악했나? 곽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람 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북쪽 교회의 별장에 있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거기로 간다. 다시 별장. 가람은 방금 들은 말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백화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마태식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 절 유괴하라고 명령한 거죠? 백화영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가람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해요.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늘 내 곁에 있었어. 가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갈라져 나왔습니다. 백화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유진혁 회장과 곽준호가 들이닥쳤습니다. 가람아, 유진혁 회장이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람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텅 빈 눈으로 유 회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백화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은 지난 20년간 누군가에게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 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별장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가람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유진혁 회장을 응시하다가 다시금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백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지난 20년간 내 인생을 망가뜨린 범인은 누구일까? 그녀의 기억 속 조각들이 방금 들은 말들과 뒤섞이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늘 내 곁에 있었어. 백화영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가람은 몸을 떨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희미했던 두려움이 점차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제 양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화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람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이 좁아지는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질식할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가람아, 괜찮니? 유진혁 회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가람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 또한 서려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얘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가 단호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죠?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속한 곳인지도 모르는 집으로요.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유 회장 뒤에 서 있던 곽준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가람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람이 다시 백화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말해요. 누가 절 유괴하라고 명령했죠? 백화영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끔찍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한편 고 여사의 집. 고 여사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낡은 손수건을 꽉 쥔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20년간 이 비밀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눈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살배기 여자아이. 가람. 아니, 어쩌면 한때 다른 이름을 가졌던 아이.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리나,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별장. 가람은 유준혁 회장과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어머니만큼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을 이 삶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그저 거짓말에 불과했다면, 그녀는 유준혁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제 양어머니를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유준혁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한 적 있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 가람이 비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차가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곽준호가 운전석에 앉아 긴장된 눈빛으로 룸미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그가 유준혁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내 집으로 데려가. 모든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야겠어. 곽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람은 뒷자리에 앉아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마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차는 적막한 도로를 빠르게 미끄러지며 밤속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멀리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양어머니가 20년 동안 날 속여왔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나는 정말 누구일까? 그녀는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는 이미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곽준호가 룸미러로 가람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 한편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유준혁 회장 역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두 손은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고 여사가 자신을 배신한 장본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가람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곽준호가 살짝 놀라 유준혁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유 회장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확실한가?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겠어요. 고 여사의 집. 작은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식탁에 앉아 벽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매초가 그녀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올 거야. 마주해야 해. 그녀는 심호흡을 했지만 두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윽고 밖에서 차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가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유준혁 회장과 곽준호가
마치 심판자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람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심판대로 향하는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안,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극도로 팽팽했습니다. 가람은 의자에 앉아 고 여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 여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깍지를 꼈습니다. 뭘 알고 싶은 거니? 가람이 비웃었습니다. 모든 거요.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엄마는 왜 절 입양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전 유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신지 전부 다요. 고 여사의 몸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20여 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비가 내리던 밤, 어느 작은 골목 안. 고 여사는 3살배기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 세차게 뛰었죠. 그녀의 앞에는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 그리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 고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죠?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거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알바 아니야. 당신이 할 일은 이 아이를 데려가서 입 다무는 것뿐이야. 고 여사는 망설이며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키울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품에 안은 고 여사만 남겨둔 채 다시 현재. 가람은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제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고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난 널 내 친달처럼 사랑했어. 가람이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사랑했다고요? 절 사랑했다면 왜 20년 동안이나 절 속이신 거예요? 왜 저에게 한 번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고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어. 뭐가 무서우셨는데요? 고 여사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면 엄마 곁을 떠날까봐. 가람은 가슴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마주할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이런 고백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 여사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난 20년간 그녀를 거짓 속에 가두어 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유준혁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유괴하라고 명령한 자가 누군지 알고 있소. 고 여사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송.
송서령. 여사님이십니다. 가람은 누군가 폐에서 공기를 모두 빼앗아간 것처럼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 여사를 바라보며 거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진심이세요? 고 여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분이 너를 유괴하라고 명령하셨어. 방 안의 공기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가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그녀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람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방금 튀어나온 이름, 그녀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이름이 그녀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 여사는 그녀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유괴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내 전처였어. 송서령, 가람은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친어머니. 그녀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여자. 그녀를 낳아준 사람이 20년 전 자신을 유괴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제 친엄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고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람아, 세상에는 너무 잔인해서 감히 마주 보지 못하는 진실도 있단다. 그리고 내 친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지. 20년 전, 어느 호화로운 저택의 깊은 밤. 기품이 있지만 차가운 인상의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무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는 마태식이 팔짱을 낀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 단 1초도 내 눈앞에 띄게 하지 마. 마태식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비웃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래도 당신 친딸인데 이 여자가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딸이기 때문에 이곳에 둘 수 없는 거야, 현재. 가람은 충격으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뜬 채였죠. 그 여자가 절 없애버리고 싶어 했다고요. 고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내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널 지워버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지. 가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애초에 태어나길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어째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원했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가람은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고 여사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잘하면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두려워했어. 너는 그 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약점이었지.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널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녀는 쓰라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평생은 그저 버려진 존재였을 뿐이네요.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준혁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날 속였어. 난 줄곧 내 딸이 유괴당했다고, 모르는 누군가에게 딸을 잃었다고 믿었지. 하지만 알고 보니 매일 밤 내 옆에 누워있던 바로 그 여자가 내 딸을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었어. 뒤에 서 있던 곽준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마태식은? 그는 명령을 받은 뒤에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 여사가 주먹을 꽉 쥐고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팔아넘겼죠. 가람이 차가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팔아요? 누구한테요? 고 여사가 눈을 감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한 여자에게 넘겼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그 고통을 채우기 위해 절박하게 아이를 찾던 여자에게 가람은 손바닥 안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백 개의 칼날이 자신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건처럼 팔려나갔습니다. 양어머니에게 구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대체품이었을 뿐입니다. 그 여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 여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널 돌려보낼 수 없었어.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절대로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고 여사가 눈물을 쏟아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친엄마는 내가 사라지는 것만 원한 게 아니었어. 그 여자는 내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도록, 내게 속한 그 어떤 것도 되찾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길 원했어. 가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쓰라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여자가 절 해칠까봐 20년 동안 절 숨기신 거라고요. 고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가람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지식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하길 바라세요? 계속 어둠 속에 숨어 살까요?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요. 고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람은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절 사랑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사랑이 제 진짜 인생을 훔쳐간 거예요. 그녀는 뒤돌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곽준호와 유준혁 회장이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유 회장이 가람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람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송소령을 만나러 가겠어요. 그녀의 말은 다가올 새로운 싸움을 예고하며 밤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가람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발을 들일 거라 생각해 본 적 없는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섰습니다. 송서령. 그녀의 친어머니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겪은 오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과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하려는 거니? 유진혁 회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가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곽준호가 유 회장 곁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서령이 결코 간단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저택 안. 송서령은 거실에 앉아 눈앞에 뜨거운 찻잔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처럼 이 자리까지 올라와 모든 것을 손에 쥔 여자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이 20년간 지워버리려 애썼던 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람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송서령 씨인가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지만 공기 중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송서령과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었지만 그 안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싸우거나 증오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지난 20년간 자신의 유년 시절과 정체성을 빼앗아간 사람과 마주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는 가볍게 울렸지만 송서령을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지? 가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요.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왜 절 버리셨죠? 송서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생각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 같았죠. 이윽고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후회라도 할 줄 알았니? 가람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후회하시길 바라지 않아요. 전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송서령이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혁과의 결혼은 단 한 번도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 난 가문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지. 그리고 너는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 난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가족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 가람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 유괴하라고 명령하신 거군요. 송서령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널 잊을 수가 없었어. 가람은 숨을 참았습니다. 송서령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그녀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난 널 지우기 위해 모든 짓을 했지. 하지만 결국 과거에 사로잡힌 건 바로 나 자신이었어. 가람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은? 후회하세요. 송서령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늘 강인해 보이기만 하던 그 여자의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파괴했어. 그리고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가람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친어머니를 마주하면 그 여자를 증오할 것이라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외롭고 후회하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하지만 전 남은 제 인생을 어머니를 미워하며 보내고 싶지 않아요. 송서령이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날 용서한다고?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었습니다. 가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게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서는 제가 증오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도 아닌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요. 처음으로 송서령은 차가운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가람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송서령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렴. 경찰차가 송서령을 태우고 멀어져 갔습니다. 가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람은 자신이 자라온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고 여사는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람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고 여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다신 안 돌아올까봐 무서웠어. 가람은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여자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를 마주 안았습니다. 엄마를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해해요.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고 여사가 가람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딸. 가람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고 여사는 그녀를 지켜주고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해준 선마였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기까지 20년이 걸렸고 이제 그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람은 유씨 가문의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본래 그녀가 속했어야 할 그곳으로 말이죠. 유진혁 회장이 기쁨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천천히 다가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 유진혁 회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딸을 힘껏 마주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가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빠. 유 회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씨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람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이번에는 그 무엇도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실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많은 사람에게 거울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묻힐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묻혀 익힌 듯한 진실도 여전히 존재하며 드러날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람은 자신을 되찾기까지 20년이 걸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는지가 아니라 그 진실을 어떻게 마주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도 저마다 숨겨진 비밀, 상처, 그리고 감춰진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감히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영원히 도망치고 외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족은 단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 여사는 가람을 낳지 않았지만 그녀를 키우고 사랑하고 친딸처럼 보호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과연 혈연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가족이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도 기꺼이 우리 곁에 있어 주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춘 가문에서 태어나지만 사랑은 부족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란 처음부터 우리가 속해 있던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르기로 선택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가람이 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송소령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람이 증오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오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같아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그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가람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놓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향한 문을 열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을 되돌려 일어난 일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람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